네, 6월 2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준석 지지자는 누구인가입니다. 6.3 대선이 있고 바로 새 정부가 꾸려졌고요. 그리고 3특검이 출범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뉴스가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사실 6.3 대선이 남긴 숙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무거운 숫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좀 주목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2030의 남성들은 누구인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될 그 유권자 그룹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 두 분 이렇게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임경비 작가님 바쁘신 와중에도 안녕하세요. 급하게 뛰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신수연 소장님은 진짜 전문가인데 예. 저는 좀 야매여가지고. 아 진짜 이준석 전문가 아닙니까? 아 이준석 전문가. 네. 그 요즘 이준석 전문가도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예, 원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원조 할매국밥처럼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예, 원조 이준석 전문가로서 저희가 임경빈 작가님 모시다 보니까 오늘 불가피하게 녹화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집 없이 바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연 도시 데이터 분석가님이라고 제가 해야 될까요? 호칭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도시데이터 연구소 소장님. 아 소장님, 제가 직책을 빼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예, 네. 소장님 저희 시사인 유튜브는 지면은 사실 여러 번 기고도 해주시고 익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유튜브는 처음이셔가지고요.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네, 도시 데이터를 주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가 신수연입니다. 네, 데이터 덕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임경빈 작가님께서 팔로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팬심을 인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저희 같이 트위터 오래 썼던 사람들한테는 그 몇몇 이제 흔적 기관들이 있거든요. 아 흔적 기관인가요? 남아 있는. 예. 뭐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 이제 이런 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또 이제 트위터에는 아마 신스인가 뭐 그럴 건데 네. 아이디가 네. 오래 활동해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각화 자료를 종종 맞아요.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 전부터 팔로우를 하고 있었죠. 네, 아직 떠내려가지 않았다. 네, 흔적 기관이지만 아직 떠내려가지 않으신 언제 분으로. 갈지 모른다. 네. 그 균형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또 아슬아슬한. 새롭게 이 데이터를 보시는 그 눈이 매서워서 저희가 이번에 이준석 그 6.3 대선 지지자들 분석을 특히나 신수연 소장님께 맡겼는데 빨리 이제 데이터를 좀 볼까요? 그 6.3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놀랬던 사실 저희 그날 임경빈 작가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숫자 보고 같이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출구조사는 세대별 성별을 이제 교차해가지고 분석 결과를 내주니까 20대 남성층, 30대 남성층에서 1위를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저는 잘 못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쨌든 3자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결과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었죠. 예, 특히 20대 남성으로만 좁혀보면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신수연 소장님이 먼저 좀 그럼 데이터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뭐 약간 엄밀하게는 이제 뭐 출구조사 관련해서 이제 0.3%포인트 차이인데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고. 김문수와. 네, 그래서 굳이 이제 1, 2위라고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냥 3분의 1 정도. 그리고 둘이 합치면은 과반을 넘는다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합치면 70%가 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25%밖에 안 되는 4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죠. 네. 이래저래 이제 충격적인. 네. 뿐만 아니라 30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만만치 않게 득표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도 눈길을 끄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 안에서 성별 격차가 이 정도 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숙제가 아주 크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때도 한참 했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게 갤럽에서도 사후조사들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눈여겨보셨다고요. 그렇죠. 갤럽도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사후조사를 했는데 갤럽의 데이터도 출구조사보다 약간 그 해상도가 낮긴 하지만 뭐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이제 결과를 내보냈고 그래서 2030 남성의 3분의 1 그리고 여성의 10분의 1 정도가 이준석 후보를 선택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걱정.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덮개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이른바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김문수 후보도 3분의 1의 20대 남성층이 지지한 거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30대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의 지지를 보냈고,
뭐 그 부분도 좀 주목할 포인트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대, 30대 남성층에 비하면 이전 세대들에 비하면 보수화의 경향이 또렷하다 정도로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랑 합쳐서 보든 뭐 분리해서 보든 네. 뭐 그런 측면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준석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신수현 소장님도 이따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극우화나 뭐 안티페미를 중심으로 한 보수화 경향의 남성층도 상당수 있지만 예.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제3지대를 원래 이제 그 지향하던 혹은 뭐 양당이 다 싫은 사람들도 이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또 이준석 후보로 쓸려갔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계열적으로 이제 옛날부터 보면 민주노동당 시절에 민주노동당을 찍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뭐 시간선으로 보면 이제 뒤로 밀려서 40대가 됐지만 뭐 그런 어떤 선택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안타까움. 그게 뭐 권영국 후보나 이번에 새로 다시 나온 민주노동당이 워낙 좀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지로서 탈락하는 바람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 쪽으로 제3주자인 걸로 선택한 경우들도 있기는 있을 거라 이거 추려내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예. 뭐 그런 차원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놀라운 결과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방송 서두부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수현 그 소장님의 분석이 그런 점이 좀 타이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떤 2030 남성들이 지지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지 이 문제를 더 한 발 있게 들어갈 수 있고 게다가는 소위 말하는 해결법까지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그 득표를 투표구별로 정리하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니까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투표구별 데이터는 항상 그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그 지방 선거를 제외하고 나오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정당이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더 득표했는가 그리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네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항상 봐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제 신수현 소장님 항상 봐오셨는데 저희 같은 정치평론가들은 투표 구별로는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주로 누가 보냐면 지역구 선거를 뛰어야 되는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거죠. 좀 투표구 단위로 보면은 같은 이제 행정동 그냥 같은 동네 안에서도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동네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 있는 동네와 아직 재개발이 덜 된 동네 이 동네들에선 표심이 완전히 갈리고 서울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특정한 시설이 있는 동네 아니면은 뭐 특정한 대학교가 있는 동네 이렇게 이제 같은 동네 안에서도 서로 이제 표심이 갈리니까 이걸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하게 보는 게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들어가 있는 투표소. 투표율도 어마어마하게 거의 전국 최고 수준도 높고 압도적인 몰표가 나옵니다. 네, 항상 높아. 김문수. 네, 그런 데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로 압도적인 데가 나온 데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표박.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화면에서 보여드릴 텐데 전국 평균보다 이제 3배, 4배 정도씩 더 받은 그런 동네들이 이제 쭉 있고 그 동네에서는 이준석이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뭐 30% 넘기고 뭐 이러죠. 넘긴 게 딱 한 군데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동네에서도 사실은 1등은 아니고 1등한 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5개 이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투표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다. 공유하는 특성들이 있다. 이런 게 뭐 2024년 총선에서도 이제 개혁신당 비례득표를 뭐 전국 평균보다 2배, 3배 이상 더 받은 동네들 이런 동네들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이제 깊게 파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거기가 어디죠? 지금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서울시 성북구 이렇게 탑 5에 들어가네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선홍동 제1투표소, 정왕 1동 경기도 시흥시 정왕 1동 제3투표소, 경기도 파주시 원롱면 제4투표소 이렇게만 보면은 저희 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여기다 이제 구분을 해준 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선홍동 제1투표소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이 있는 동네인 거죠. 기숙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공학대학교가 있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 1 제3투표소. 저기 같은 경우는 공학대 시설 안에 투표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주로 젊은 남성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 게다가 공대니까.
그리고 지금 파주시 원롱면 같은 경우도 저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파주는 한국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심이 변한 접경 지역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근데 원롱면으로 가니까 이준석이 28.9%가 나온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공단 기숙사인 거죠, 저기? 네, 여기도 투표소가 기숙사고 예. 원롱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장이 들어오면서 전국에서 남녀 성비가 가장 불균형한 동네일 거예요. 남초. 그 정도. 네, 남자가 가장 많은. 그런 다음에 또 삼성전자 소위 말하는 지금 대기업 위주의 그 화이트 칼라 뭐 이렇게 젊은 남성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인데 삼성전자 그리고는 고려대 서울 캠퍼스, 고려대 서울 캠퍼스, 안암동이죠. 예, 그리고 온천 이동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카이스트, 예. 카이스트가 있는 곳 하고 이제 충남대도 가까이 있는. 충남대. 예.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시면 대구에는 경북대 대구 캠퍼스, 예. 그리고 서울 성동구에는 한양대 서울 캠퍼스, 서대문구에는 연대 신촌 캠퍼스. 야 정말 너무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름 들어본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과 좋은 직장이 있는 곳 그리고는 아마 젊은 남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곳. 영등포구도 여의도라는 건 이제 증권가. 저게 그 셋강 바로 건너편이에요. 저희 예. 1투표구가. 네,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 네네네. 여의도를 끼고 있는 영등포동 연접한 투표구가 두 개가 있는데 딱 거기일 거예요. 거기 두 개. 이른바 이제 여의도 금융맨들. 금융맨들 혹은 국회 종사자일 수도 있고. 국회 종사자. 국회 종사자. 그러면 좀 더 놀라울 것 같은데. 욕하면 안 되죠. 비속어가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요 동의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투표구 두 개가 딱 그 국회랑 여의도랑 연접하고 있는. 영등포 쪽에 있는. 저 동네 이제 오피스텔하고 자취하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또 한림대 성심병원이 또 눈에 띄네요. 네, 그 영향도 아마 없진 않을 텐데. 저건 약간 다른 팩터일 것 같아요. 뭐 직장이니까 저기는 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 그룹의 어떤 색깔들이 조금 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지지층과 지지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번 선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지 기반이 단단하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결국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신 소장님이 이 그룹을 좀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도 전 재밌게 봤었는데 이 안에서도 그룹을 4개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크게 이렇게 거칠게 나눠 보면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잘 보이는 수도권의 이제 제조대기업 종사자 밀집 거주 지역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근데 제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이 중요한 거죠? 둘 다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지금은 말할 수 없는데 예.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보인다. 뭐 병점, 평택, 탕정, 영통, 아산, 배방, 파주, 원롱, 비수도권 같은 경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광양시 금호동이에요. 전라남도 광양시? 네, 거기 광양대철 기숙사 바로 앞이거든요. 통상 남초로 꼽히는 곳일 것 같네요. 네, 그런 동네들에서 이제 많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서 이준석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곳들은 남초 직장이 있는 젊은 남성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더라. 예. 이런 그 얘기는. 중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대기업이라 그런지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아직. 삼성, LG, 광양제철. 대기업 느낌. 이름 들어본 회사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게다가 그리고 이름 소위 말하는 이름 있는 대학 재학생 거주 지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저희가 잠깐 보긴 했습니다마는 서울 시내 주요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학교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지역으로 말하는 애들. 안암, 신촌. 이런 거, 녹두 뭐 이런 거. 녹두 심했다. 실제로 대학동이 있어요. 대학동이 녹두거리 있는 데거든요. 요런데. 주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이렇게 이름 보이는 동네들, 그리고 비수도권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전 온천동이나 대구의 이제 경북대 앞이나 이런 동네들에서 득표가 조금 많이 나왔고. 이른바 명문대들인 거죠. 예, 네. 이름을 들어본 대학인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입결순이라고 하는 입시의 결과 값에 따른 순위. 저 처음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준석의 주요 지지층이 서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르비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22세까지는 중요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입결순.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오르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원래 이제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인데 그 성격의 여러 변질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입결순으로 이제 순위 매기고 뭐 줄 세우고 뭐 오. 자랑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이제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준석 지지자의 베이스가 되는 커뮤니티가 펜코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 제일 같은데 크지만 뭐 그 외에도. 또 그 외에도 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적으로 나누게 하는 그런 그렇죠, 곳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차원의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예. 분석해 주시는 걸로 보자면 입결 순위가 높은 쪽에서 이준석 지지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죠? 아니요. 정확하게는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직은 그래요. 네, 네, 조심스러운 데이터 네, 네, 분석가님. 네. 저희는 세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후려치고 싶으니까요. 예, 예. 데이터를 보시는 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신다. 네. 하지만 또 결론을 들어보면 되게 세시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상경한 남자들의 밀집 거주 지역, 아까 말씀하셨던 그 IT 제조업, 금융업계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구로, 가산, 신림, 영등포 이런 곳들인데 IT거나 금융이거나. 서울 내에서 이제 남성들이 첫 자취 혹은 사회초년생들이 택할 만한 동네들 중에서 이제 뭐 그 업무 중심 지역을 끼고 있는 그런 동네들인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 동네들이 워낙 이제 일단은 2030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남성이 약간 더 강하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다. 네, 뭐 이거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냥, 해주셨네요. 화성을과 상계동의 이준석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과거 지역구에서 예. 분투했던 곳이니까 예. 아직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산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대남이라고 하는 현상을 뭉뚱그려 말하는데 이 안에서도 격차 위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준석 지지자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지지세가 강하다. 예.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분류하면 그 뭐 삼성, LG, 광양제철 이런 데는 이제 블라인드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 그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기 아이디 옆에 직장이 표시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세배사 무시받고 있는 곳이 이제 그렇죠. 나 한전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누굴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네. 제가 감전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라인드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근데 이제 신촌, 뭐 안암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르비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학생들 많이 이용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에타 에타 에브리타임 이런 예. 데에서 이제 또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 차이에 주목을 해서 2030 남성 현상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해법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찰은 저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걸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식의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주신다면요.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드러나는 것들이 지금 이런 패턴이고 그래서 투표구별 분석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 앞 투표나 직상기숙사 이런 데는 사실 상경과 전입 케이스예요. 상경과 동시에 전입. 기숙사 중심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곳들. 혹은 자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룹은 사실 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의 집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수도권 출신으로 이런 그룹하고 되게 큰 차이가 있고 서울 거주 20대 남성의 97%가 이제 미혼이고 30대도 58%가 미혼이에요. 사실. 서울 거주 97% 네. 20대 남성 97%가 미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훨씬 더 많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네. 이분들의 득표 패턴이나 지지 성향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그룹하고 이제 뭐 유사하니까 집합 데이터의 성격상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그룹하고 성향이 아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구조사에서 나왔듯이 20대 남성 지지 김문수 지지하는 분이 3분의 1이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4분의 1이고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의 자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혹은 그렇게 자라온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앞 투표구라고 해서 서울 출신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서울 출신이 아닐 확률이 더 높거든요. 오히려 이제 자취하는 지방 출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지방 혹은 지방 대도시나 이제 다른 곳에서 좋은데 합격해서 이제 올라와서 자취해야지라고 들어오고 원룸을 잡아서 전입신고까지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원적지가 호남이더라도 부모가 떨어져서 자취해서 거기서 형성된 사회 안에 있으면서 좀 그 투표 경향이 부모랑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출신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그룹에서는 그 이준석 지지 경향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상층부에 있는 분들은 김문수 그리고는 어떤 변신과 변화를 꿈꾸는 뭐라고 할까요? 야망가? 뭐라고 말하기 좀 네. 사실 네. 아직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예. 그 이제 저같이 이제 단순화하는 그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테면 자기가 가지게 된 트로피들이 있는데 뭐 학벌이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보통 이제 이런 트로피들은 한국 사회에 한 20-30년 직전만 하더라도 그거 얻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예. 인생이 거의 설계가 마무리되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도 잘하게 되고 아파트도 생기고 뭐 한 30년 지나면 은퇴할 때쯤에는 내가 뭐 애들도 있고 뭐 이런 그 이제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는 위너가 되는 그 통행증이 발급됐었는데 예전 같으면 심지어 그냥 좋은 대학만 들어가도 사실 끝났죠 옛날에는. 그렇죠. 스카이만 들어가면 이제 게임 끝. 뭐 이랬는데 스카이에 들어왔는데 심지어 내가 삼성전자에 들어왔는데 안 끝났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경쟁을 해야 되네? 이거 약간 나한테 불공정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불만들을 이준석이 잘 파고든 경우들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단순화를. 이 단순화에 좀 저는 동의하십니까? 사회학자는 아니니까요. 저는 좋은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네. 아직은 검증하기 힘들다. 네. 언제쯤 검증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학자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내심은 동의하지만 데이터는 충분치 않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 번역을 굉장히 뭐 잘해주셨네요. 그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 쭉 하고 계시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시고 아예 이 분야가 전문이신 뭐 신진욱 교수님이나 아니면 신진욱 교수 네, 이번에 시사인 여론조사 자료 분석해 주신 이제 김창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 훨씬 더 그 깊고 단단한 증거들을 아마 연구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선거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선거랑 지역 특성 그리고 공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네. 말씀드리는 걸로. 예, 그분들의 특징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는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되게 중요한 걸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말 나온 김에 저희 시사인 이번에 웹조사에서도 좀 굉장히 화제가 된 분석이 있었거든요. 2030 남성의 극우화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대한 그 말씀하신 김창환 미국 캔자스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사실 이 숫자가 좀 충격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수가 아니라 극우화의 본인이 이제 지표를 저희 데이터로 5가지로 나눠가지고는 만드셨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15.7%, 30대 남성의 16%가 극우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비율이냐면 70대 이상 남성은 10% 정도로 잡힌다는 거죠. 도통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도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데이터만 보면 이제 70대 남성보다 20대 남성이 더 극우가 네, 2030. 많다. 예, 그렇죠. 뭐라는 건데, 근데 이제 5개 정도 지표를 그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걸 채우면 이제 극우로 분류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국리서치에서 했었던 조사에서는 사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때는 20대 남성하고 20대하고 이제 70대하고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20대가 극우 지표로 이제 28%, 70대가 29%였는데 예. 20대 남성은 24%가 극우 성향이 강한 걸로 나오고 여성도 19%가 이제 극우 성향이 강한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20대의 이 극우 어떤 캐파가 크다. 예. 그래서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20대를 뭐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면 이전에 비해서 극우 성향이 좀 더 강해진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저는 뭐 시사인도 그렇지만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이런 데서 이제 진보 언론들은 다른 담론들도 같이 다뤄야 되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유화적 접근을 하고 싶은 학자분들이 이제 내놓는 의견들 보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유화적 접근이라면 어떤 거죠? 다 사정이 있다. 그 친구들을 이해해야 하고 감싸야 된다. 애들 다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예. 그 아량 넓은 선배들도 있거든요. 뭐 저희가 뭐 혼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뭐 예를 들면 20대를 그렇게 단순 분류할 수 없다. 굉장히 다양하다. 20대 안에도 표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20대 남성이라고 해서 단순히 극우로 분류하거나 단순히 보수로 분류하거나 하는 건 뭐 위험하다. 그래서 그 다양한 얼굴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논의들이 꽤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상당 부분은 동의를 얻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저같이 그냥 보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같은 환경에서 심지어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왔다고도 할 수 있는 20대 여성하고 선택이 다르지 않냐. 방향이 다르지 않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 세대로 따지면 어느 세대는 다 다양해요. 뭐 40대는 안 다양합니까? 저도 프리랜서 방송인이에요. 나도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40대는 75%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고요. 40대가 얼마나 다양한 삶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안 다양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70대도 다양해요, 여러분. 빌딩 가진 70대도 있고 폐지 주우셔야 되는 70대도 있으면 다 다양해요. 근데 70대는 대체로 보수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유독 20대 남성만 얘네 투표 성향을 봤을 때는 보수다라고 분류를 하려고 하면 왜 보수냐. 얘네 아직 보수로 그렇게 확정하면 안 된다. 아니 20대가 잘하고 있는 청소년도 아니고 나하고 투표권 똑같은 성인인데 왜 그걸 얘기를 못합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할 때가 있었다. 사회학자도 답답하시죠? 저는 사회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 네, 분석가. 사실 그러니까 모든 연령 그룹과 성별에 이제 스펙트럼이 있죠. 스펙트럼이 있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투표 결과로 보이는 거에서 언급되지 않은 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중산층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2030 남성 그룹 혹은 이제 같은 성장 배경을 자라온 여성 혹은 지방 거주의 비독립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일찍 결혼해서 이제 기반을 만들어낸 이미 결혼한 자리를 잡은 2030 남성 이분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드러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분류나 접근은 완전 다르지만 아예 이제 뭐 친민주당 2030 남성 그룹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다뤄지는 경향이 있죠. 이 분류에서는 아예 별도로 접근돼야 되고. 오히려 그분들이 좀 신기하게 여겨야 될 지금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 드러난다라는 2030 남성인데 왜 민주당을 지지하나요? 이런 질문을. 저도 그런 의견이나 메일 되게 많이 받아요. 그 25%면 뭐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안 적잖아요. 4분의 1이니까.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면 여전히 또래 집단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연령대인데 그 안에서도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또래 집단이라는 게 다 분리돼 있어서 섞이지 않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명이 좀 덜 된 측면.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20대, 30대 여성층이 억울해하는 게 왜 우리 얘기를 안 하냐. 그러게요. 이상한 애들 얘기만 말하자면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 얘기는 왜 안 하고 저쪽 얘기만 자꾸 부각시켜 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사실 들어볼 만한 얘기긴 한데 근데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 지배적 가설들을 깼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소위 말하는 이대남 현상이라고 하는 게 주목을 받아왔던 게 있는데 또 뭐 저희 시사인에서는 또 20대 여성 분석도 꽤 했었고 어떤 바뀌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유권자 지형에 기반해서 이준석식 정치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얼마나 통할 것인가 이걸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그래서 이게 전략이 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 소장님도 이제 내시는 어떤 자료나 그 논지를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들어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이쪽 자기 지지층을 더 강화하는 쪽에 선거 캠페인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치 비평을 할 때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의 국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층을 잡아두고 가능하면 지지 반경을 넓히는 쪽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서 유산이 남고 선거를 이기든 지든 유산이 남고 그 유산을 바탕으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지지층을 향한 선거 전략을 펼친다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그 전략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 지지층의 단단한 정도는 그 이른바 성폭력 발언 이후에도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유입이 추가 유입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과연 자기한테 좋은 걸까? 정치인 이준석한테 좋은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양가적인 측면이 다 있고 아마 본인도 그 생각을 할 텐데 종잣돈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정도의 성과는 낸 것 같아요. 8%면 사실 적지 않은 거의 뭐 단독으로 정당의 지원을 거의 못 받는 그 정당은 그냥 이준석이 사당이기 때문에 이준석하고 그냥 동일체잖아요.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없는 조직이라서 조직의 백업을 전혀 못 받는 상태에서 혼자 뛰어서 그냥 공중전만 해가지고 8%를 얻었다는 것
개인 정치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거고 그리고 굉장히 충성도가 높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표다라는 게 아마 나중에 딜을 할 때는 굉장히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치적 딜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보수 개편 이럴 때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이미 좀 시작을 하는 분위기고 뭐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쉽게 홀리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오세훈이라든지 뭐 홍준표라든지 이런 아저씨들은 그 후배들 보면 네가 가진 290만 표 탐나. 우리 똘똘이 내가 이렇게 아낀다 뭐 이러면 이제 그게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걸 고리로 걸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런 그 아저씨들 잡아먹는 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강점이기 때문에 올라타서 어깨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자기 그 스킬이잖아요. 그걸 아마 시전하려고 할 거고 실제로 저는 먹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미 저 정당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라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운을 유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미 망했는데 뭐 그래도 8%라도 그냥 업으면 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정당의 주축을 형성할 수 있는 당권파들은 이준석만도 못한 정치적 판단력들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꼬시면 그냥 넘어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종잣돈 가지고 적대적 뭐 인수합병 혹은 뭐 이제 발전적 인수합병에 성공한다면 이거 어차피 다 내 거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럼 4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41 더하기 8 이렇게 아주 단순 산술할 그렇죠. 수도 있다.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당을 완전 장악하거나 자기가 최대 지분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진 않다고 보지만 전략은 그 전략으로 보인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사실 되게 드라이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 정당이나 정치인의 목표, 정당의 목표는 사실 평시에는 당원 수고, 그 선거 때는 득표율이죠. 근데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되게 스타트업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스타트업. 네. 사실 저는 이제 공공 영역하고 민간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하는 데이터 분석가고 스타트업도 있었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준석 후보가 사용한 워딩 중에 이제 범보수 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를 줘야 된다. 나에게. 투자의 시드머니. 네. 애초에 워딩이 스타트업 같네요. 그게 이른바 이제 엔젤 투자자 유치할 때 하는 얘기죠. 벤처기업들이. 아까 아저씨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아저씨도 꼬신 멘트예요 사실.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이제 작년 총선으로 돌아가 보면은 개혁신당의 득표율이 되게 높았던 투표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동네들이 이제 지역을 그러니까 이번하고 이제 스펙트럼이 약간 달랐는데 지역을 막론하고 이제 부촌하고 사교육으로 되게 유명한 동네들이었거든요. 부촌과 사교육이 엮이는 곳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국 평균이 3.6인가 3.7인가 그 정도였는데 예. 강남구 대치 1동 1투표소에서 17%를 받았고 17%? 네, 17%를 받았고. 그러면 전국 평균의 5배네. 네. 야. 지역구도 아닌데. 예. 이제 수성구 범어동, 수성 이상가동에서 이제 15에서 17 사이를 대구 받았고. 수성구도 사교육으로 유명하죠. 네. 예. 그리고 광주 봉선 이동 오투표소에서도 15%를 받았고. 야. 광주 광역시? 네. 광주 광역시에서? 네. 예. 거기도 사교육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동탄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욕망들이 신도시의 그 자장 안에 있죠. 자장 안에 있죠. 예. 그러니까 사교육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이라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분들 좋은 대학 갔겠지. 이 논리로 사실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주로 이름 있는 대학들 위주로 일정 구성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모르겠습니다. 내부 논리는 몰라요. 그리고 이 조직의 내부적 목표가 몇 퍼센트인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잠재 고객층에 집중을 했고 그 낮게 달린 그러니까 로잉 프로이라고 하는데 이제 낮게 달린 열매를 따고 시작하자. 코어 시스템이죠. 네. 손이 닿는 것부터 일단 따서. 네. 잠재 고객. 그럼 10대가 곧 유권자가 되면 거기가 더 유입될 수 있다. 그 사교육 열심히 받아온 그런 그 배경에서 이제 좋은 학교 간 친구들은 우리를 지지해 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고. 실제로 작동하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현수막들을 쭉 대학 앞에 걸었었는데. 대학교 앞에만 걸었죠 주로. 네. 당원 가입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쪽 반응이 좋았다. 마케팅 한번 집행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아니까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스타트업들이 지난번 이벤트 했는데 대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 반응이 좋았어. 그러면 마케팅 추가 집행을
그쪽에 거기만. 집중하자. 네. 약간 이런 전략을 세우듯이. 예. 그래서 지금 저 김은지 기자님 표정이 약간 질렸다는 표정을. 예. 좀 놀랍긴 하네요. 예. 예, 왜냐하면 학식 먹자 이런 투어를 하기도 했었고. 예, 그것만 했죠 거의. 예, 그리고 네. 마지막에는 수성구에서 이제 그 자기 캠페인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대구 그러니까 수성모도 앞에서. 예, 예, 네. 그러니까 딱 마지막에. 그 전략이잖아요. 예. 그래서 와. 그 사실 그 당원수가 많으면 진짜 싫으네요. 근데. 그거는 네.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걸 정치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약간 뭐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약간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동탄을 고른 것도 사실 그 욕망을 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른바 명문대 제1공약 중에 하나가 과학고 유치였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건드려서 내가 득표를 하겠다. 말하자면 이번 대선 때 이준석이 강조했었던 이준석 같은 아들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 욕망이잖아요. 말하자면. 본인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나 목동키드 예, 이준석인데 예, 상계동 예. 출신의 목동 출신의 목동키드 이준석인데 여러분의 자녀도 카이스트에 갈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버드 컴공에 갈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도 스카이에 갈 수 있다를 건드리고 실제로 작동을 하고. 너무 싫은데 지금. 그래서 예. 더 코어한 이제 지지층을 계속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만들려는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 코어한 지지층이 많으면은 네 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코어한 지지층이 2표 3표씩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직 공간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이제 남아 있는 2030 남성 김문수 지지층 한 3분의 1 정도의 이제 이 메시지를 수구하니까 신규풀을 거기서 좀 받아오고 싶다. 두 번째는 아직 내 코어 기반이 취약하니까 이탈 방지에 집중을 하자. 마치 이제 그 신규 가입자 통신사들에서 이제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 네 장기 가입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장기 가입자 혜택 많이 주는 거. 근데 잘 안 줘요. 저 장기 가입자인데. 점점 줄이죠 이제. 네. 보통 잘 안 주죠. 정말. 점점 줄이게 되는 건데 갇힌볼이 되거든요 이게. 예. 이게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전략이니까 개인적으로 후자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확장이 가능한 지금 전략이냐, 혹은 확장이 가능한 정치인이냐 이런 측면에서 물론 뭐 한계는 많이들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20대 남성을 잡아둔다고 해서 20대 여성의 압도적인 비토를 어떻게 뚫어낼 거냐는 거의 방법이 없죠.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약간이라도 또 방향을 전환하면 fem코 준천지 느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조금만 건드려 딱 날리시기 때문에 약간 방향을 틀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합당하려고 했을 때 이탈하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잘 못해요. 이런 유형의 어떤 정치 지지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20대 여성은 완전 비토고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표 계산으로 하면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20대 남성에서 20대 여성만큼의 반대 비토를 다 집합시키지 못하거든요. 김문수한테서도 충분히 못 끌어오고 이재명한테서도 충분히 못 끌어오는데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하려면 압도적 비토층에 항상 막히게 돼 있어서 절대 이를테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네. 뭐 이런 상황. 그리고 40대 50대 남성층도 이준석 류의 그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못 주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규합이 남녀 갈등으로만 잡아가지고는 충분히 규합이 안 될 텐데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네. 사실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당 정체성의 근원은 당원이고 당위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잘 뭉쳐진 상태에서 새로운 그룹에 손을 뻗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이제 사실 되게 많은 정당들이 이제 유권자를 잘 대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바꿔왔는데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꿔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라는 영역에서 이제 스타트업처럼 BM을 단기간에 이제 완전 피벗하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은 어쨌든 1인 1표고. 그래서 보수 진영에 믿고 이제 시드머니를 대달라라고 계속 소구를 했는데 호남 제외한 지역 중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제일 낮았던 광역단체는 경북이거든요. 경북. 네. 오히려 경북에서 보수의 본진에서 보수의 코어에서 그러니까 전통 보수층한테 투자 위치를 잘 못 받았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딜레마인가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합당을 하더라도 개파 1인 정도로는 뭐 들어갈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제 그 종잣돈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보태라.
뭐 이런 정도는 되겠지만 본가에서 얘한테 상속을 해주지는 않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게 생각처럼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다음 투자를 어디서 받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시리즈 B, C 투자를 또 받아야 되는 네. 벤처기업은 그게 되니까. 예. 네. 약간 수학 분석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위험 요소, 위험 요소 경부 70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것 제가 같은데. 취재해 보면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한 그 이른바 이제 이준석 팀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이준석만 혼자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스타트업 같네요. 그렇네요. 스타트업도 한 2명, 3명만 똘똘하면 상장한다고 하거든요.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는 그래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정당이 그래도 되는가? 그다음에 그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진지하게 뼈를 때리시고 계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개혁신당도 자체적으로 대선 평가 토론회를 했어요. 이번 주에. 네. 거기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한테 비호감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다 겹치는 문제인데 비호감도가 곧 지금 이제 비토 정서인 거고 20대 여성층에서 발생하는 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머지 그 세대들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높은 것도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대 여성만 유난히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다 비슷해요. 근데 그걸 낮추려면 아까 이제 신준현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처럼 피벗을 해야 되는데 피벗을 하면 펜코에서 떠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을 그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을 닦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데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김재섭 전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비호감도가 높구나. 왜냐하면 자기 오늘 메타장 하는 날인데 맞다가 말고 한 40분 만에 집에 가버리잖아요. 지역구 일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네. 그 중요한 세미나에 지역구 일정 조율을 안 하고 온단 말입니까? 말이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부모님의 타박을 듣기 싫어하는 20대 남성 fem코 유저? 이제 마흔이시잖아요. 그렇죠.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제 40이시잖아요. 20대 남성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비호감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그냥 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호오의 문제가 아니라 뭐 신 소장님도 종합 분석을 해주셨지만 다각도로 보면 자기 정치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2, 3년 동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쌓아온 결과가 오늘 여기인데 그게 지금 실패한 셈이거든요.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했고 사실상 그냥 컬트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컬트 문화의 일종인 거라서 이걸 대중문화로 확산시킬 수 있느냐. 뭐 그러려면 뭐 밥 딜런이거나 뭐 핑크 플로이드거나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끝으로 이 말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응한 유권자층이 이만큼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남게 되는데 두 분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저는 간단하게 사실 뭐 되게 그러니까 고루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의 정치적 선택에도 계속 스펙트럼이 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되게 밍숭맹숭한 답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장선인데 20대 30대 남성층의 스펙트럼 중에서 아마 이준석 의원도 고민을 할 텐데 약한 고리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원래는 제3당을 찍고 싶은 사람들, 양당이 다 실어서 말하자면 부모 세대에 대한 그 반항이기도 하거든요. 이 투표의 어떤 여러 방향성 중에 우리 부모들이 실패한 지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다른 정당을 찍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선명한 제3 이미지를 이제 이준석한테서 찾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다른 선택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로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이준석 지지층 같지 않은 사람들 수도권 대학을 나오지 못했거나 혹은 뭐 지방의 작은 기업을 다니거나 이런 젊은 남성층한테는 이준석 같은 선택지조차도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정치가 어떤 선택지를 줄 거냐에 따라 또래의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거나 전환될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신설 소장의 이런 분석처럼 조금 더 이준석을 바라보는 페르소나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 예. 아닌 사람들이 왜 다른 선택을 했는지가 또 또렷해지니까요. 그 부분을 정치가 좀 손보고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면 자연 소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흔적 기간과 자연 소멸로 네. 시작하고 끝나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대선 끝나고 중요한 숫자들에 대해서 그냥 훌쩍 지나가기 좋았는데 두 분 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요.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또 모시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26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준일, 곽우신 그리고 이정주 세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